불나방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앞으로 불나방스 채널의 진행을 맡게 된 불과장입니다. 그동안 채널을 진행해왔던 강의사님이 극심한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랴, 육아하랴, 또 딕션도 안 좋은 관계로 아주 가끔씩만 나오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우리 불나방스는 어려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밤낮은 불태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불나방스 시장심리지수는 61.5포인트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지수는 38.9포인트를 나타내며 7주 연속 50포인트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7주 연속 50포인트 이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단 3번밖에 없었고,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2번은 서브프라임 사태 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나방스는 이 지수를 리스크 관리의 한 도구로 사용 중이고, 어려운 시장에서는 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매일 지수를 보여주고 싶지만 아쉽게도 채널 커뮤니티라는 구독자 500명 이상이 되어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 아쉽네요. 지난 영상에서 불나방스가 계산해본 테일러 준칙값은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연준이 왜 준칙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나방스는 연준이 준칙과 괴리가 큰 금리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2012년 제닛 옐런의 연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닛 옐런은 연준의 부의장이던 2012년 11월 13일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던 유시 버클리 하스에서 연설을 통해 당시의 통화정책 환경과 연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연준은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가지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와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2012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이 2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FOMC는 MBS를 매수하기 위해 대규모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먼저 노동시장 전망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MBS 및 기타 자산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번째로 패드는 경기 회복이 강화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3번째로 연준은 현재 연방기금 금리를 이전에 발표한 것보다 반년 더 긴 2015년 중반까지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1977년 제가 연준에서 경제학자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연준은 그 관행에 따라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연준의 결정이 모든 미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대에 따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노벨 수상자였던 제임스 토빈과 밀턴 프리드먼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었지만 통화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의견 일치를 보여줬습니다. 로버트 루카스는 통화정책의 비공개주의가 최선의 정책이라는 전통적인 통념을 뒤집는 연구를 발표하며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통화정책이 미래 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 소득 및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경제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FOMC의 기준금리 목표 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대중이 패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기대들은 장기금리와 자산가격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깐 로버트 루카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루카스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로 1995년 합리적 기대가설의 개발 및 응용으로 거시경제 분석의 틀을 바꾸고 경제정책의 이해를 심화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과거의 정보와 경험에 기반해서 기대를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기대는 과거에 있었던 고정된 규칙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적응적 기대에 따라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서 사람들의 현재 결정을 알기 위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들에는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는 것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는 존 무스가 1961년 처음 제시한 합리적 기대 가설을 경제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합리적 기대란 경제 주체가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즉, 경제 주체들은 현재의 경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경제 주체들 개개인의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경제 주체들의 예측오차 합은 0에 수렴하며 실제 미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 기대에 따르면 통화 정책이 빈번하게 되면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생겨 정부가 기대한 경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화 완화 정책을 실행해 시중에 돈을 푼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져 기업은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비싼 가격의 소비량은 정부 기대만큼 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 또한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카스는 사람들의 기대 형성을 막기 위해 통화 정책을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합리적 기대는 주어진 모든 정보가 시장 기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있던 시절, 연준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지연으로 인해 대중은 연준이 인플레 상승을 막기 위해 조치를 제대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80년대 들어 늦었지만 인플레를 조절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깊은 경기 침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영향으로 강한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물가 안정에 대한 연준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줬고, 연준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2005년부터 시작된 유가 상승세에서도 대중의 학습 효과로 남아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으키지 않았고, 장기 인플레 기대 또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은 수준에서 계속 고정된 덕분에 연준은 공격적이고 후퇴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연준은 제로 금리까지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민간 경제가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OMC는 기준금리 경로와 자산 매입 및 청산에 있어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에 크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대중의 이해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에게 차입 및 지출 의사결정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옐런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떠한 경로로 진행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연준은 금리 결정의 중요도만큼 민간 경제가 연준의 정책에 기대하는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시장의 합리적 기대가 연준의 의도대로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로 연준이 원하는 만큼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연준의 생각은 2021년 저널 온 모네타리 이코노믹스에 게재된 에릭 스완슨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단기 국채일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장기채로 갈수록 그 영향이 약해집니다. 반면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 장단기 구분 없이 미국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장기채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YCC 없이 입만 열어서 일드커브에 영향을 미친다니 아주 편한 방법이죠. 또 양적 완화의 경우 단기채에서는 비교적 효과가 적지만 장기채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연준의 세 가지 주요 정책 도구였던 기준금리와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완화 모두 적절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준은 의도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결국 기준금리 외의 방법으로도 연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테일러 준칙에 따라 공격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아도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연구에는 흥미로운 분석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통화정책이 주식과 회사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통화정책 도구 중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준금리로 나타났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비교적 영향이 적게 나타났고, 양적 완화의 경우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설명 변수로 사용되는 S&P 500 지수 수익률은 단기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통화정책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비해 주식시장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의 결정 요인은 단순히 통화정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채의 경우는 기준금리의 영향은 받지 않고 포워드 가이던스와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옐런은 이 연설에서 왜 연준이 재량적 통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실업률 상승이 초래되었고 연준은 이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어 성장을 더욱 저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은 PCE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지정하며 유연한 정책 대응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비용으로 인식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로로 설정한다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통화정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제로인 상태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금리를 제로 미만으로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약간의 비용은 있지만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1월 FOMC 위원들은 최선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연준의 목표 실업률 설정을 논의했습니다. 실업률이 어느 수준에 있어야 자연 실업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들의 의견은 대략 5.2%에서 6% 사이로 나왔습니다. 당시 연준은 목표 실업률을 6%로 정하고 목표 실업률 6%와 목표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경제가 목표와 편차가 가장 적을 수 있는 금리 경로를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인 인상을 하면서 실업률을 좀 더 빠르게 감소시킵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은 2%보다 초과하여 일정 부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시장의 낮은 금리와 높은 자산 가격, 고용과 소득에 대한 더 빠른 성장 기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통화정책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것은 많은 경제 전망 및 구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장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신 대안으로 비교적 단순한 테일러 준칙과 같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법론은 금융위기와 같은 이례적인 충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충격에 따른 경기 변동에서 최적 통화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테일러 준칙의 수정 모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위기까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합리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테일러 준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제로 금리 아래로 낮출 수 없다는 문제점과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목표 달성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테일러 준칙에 따라 기준금리 경로를 설정한다면 실업률은 목표치와의 편차가 더 장기화됩니다. 대조적으로 연준이 설정한 최적 경로는 연준의 모델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테일러 준칙보다 더 빠른 경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당시 연준의 결정은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의 회복을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테일러 준칙과 같은 방법보다는 재량적 통화 정책과 그 결정에 따라 경제 성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계량 모델에 더 의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연준이 결정한 금리 경로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이 2%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대신 실업률을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달성하고 금리 경로의 종착지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모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옐런은 연준이 기존의 기준금리만으로 통화정책을 했던 것과 달리 양적 완화 같은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이 문제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시장은 테일러 준칙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며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치를 수정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 방향을 결정하거나 경제활동 계획을 바꾸게 되는데 기존과 다른 통화정책 도구를 시장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의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실제 경제는 연준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옐런 연설의 요점은 연준이 시장의 통화정책 경로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2015년 자신의 블로그에 연준이 테일러 준칙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테일러 준칙은 GDP 갭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지만 실제 GDP 갭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잠재 GDP가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해석하는 것은 학자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FOMC 위원들 사이에서도 GDP 갭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테일러 준칙은 기준금리의 실질금리 2%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이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도 적정 실질금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2%로 고정된 실질금리를 가정으로 적정 기준금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옐런의 설명처럼 테일러 준칙이 마이너스 금리를 나타낼 때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테일러 준칙에서 인플레이션과 GDP 갭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얼마나 되어야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견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가중치의 문제는 연준 위원들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서도 바뀌고 경제 구조와 통화 정책이 어떤 경로로 진행될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999년 테일러의 논문에 따르면 연준은 통화체제와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결정을 일관되게 하지 않습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서 연준은 상황에 따라 금리 결정을 위한 두 변수의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평화로웠던 1987년에서 1997년 사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가중치를 1.5로 두었고 GDP 갭에는 0.76으로 두고 금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방스에서 직접 동일한 시기를 측정해본 결과 인플레이션 갭에서는 1.28, GDP 갭에는 0.68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일러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왔지만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라방스의 측정 결과치는 인플레이션을 PCE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테일러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 측정치로 GDP 디플레이터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확정치가 늦게 나오고 또 연준에서 보는 물가지표는 PCE이기 때문에 블라방스에서는 PCE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 GDP 갭의 경우도 차이가 존재할 텐데요. 테일러는 GDP 갭 측정을 위한 잠재 GDP의 과거 실제 GDP 데이터를 활용해 호드릭 프레스콧 필터를 적용한 추세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HP 필터는 미래참조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통계가 더 발전된 현재에 더 적절한 STL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저도 머리가 아프려고 하니 이쯤에서 넘어가고 확실한 건 GDP 갭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상수항이 4%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테일러 준칙을 소개한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간의 갭이 0이고 GDP 갭이 0인 경우라면 실질금리를 2%에 인플레이션 2%를 더해준 4%가 적정 명목 기준금리가 되는데요. 회귀 분석 결과 상수항이 4.65%로 나타난 것을 보면 최초에 테일러가 주장했던 오리지널 모델과는 가중치가 다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던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경제는 테일러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로 테일러 준칙을 수정하고 측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안정기 기간 동안 준칙금리는 패드의 기준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외에는 굉장히 차이가 컸던 기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0년대 중후반,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2010년대 중후반 기간 동안 기준금리와 준칙금리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현재도 역시 금리 격차는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준칙금리의 적정 수준은 17.2%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올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겠지만 최근 10년을 제외하면 과거에는 모두 이 준칙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가 커졌던 이후로 대형 경제 사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또 어떤 사고가 터질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옐런이 연설에서 주장했던 테일러 준칙은 방금 보여준 이 준칙 모델과는 가중치가 또 다릅니다. 옐런의 테일러 수정 모델은 GDP 갭의 가중치를 1로 두고 인플레이션 갭의 0.5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옐런의 수정 모델은 GDP 갭의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이란 실업률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여기에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옐런 수정 모델에서 이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 상승의 2배만큼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정했고 연준이 목표로 했던 자연실업률 6%로 GDP 갭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수정 모델대로 역사적 기준금리를 측정해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기간의 준칙금리와 기준금리 간 차이를 보면 앞서 설명했던 대안정기 모델보다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니 옐런의 기준에선 2000년대 초 IT 버블 때와 2000년 중후반에 문제가 된 서브프라임 사태에선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준의 통화정책 실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되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옐런 수정 모델에 따른 현재 시점의 준칙금리는 15.4%에 달합니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와 같은 정책 도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이 도구들의 효과를 감안하면 기준금리는 준칙금리보다 낮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기 직후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치 6%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정책 도구를 모두 사용하면서 강한 통화 완화 정책을 썼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업률이 3%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연 실업률의 적정치가 얼마냐에 대한 문제는 논쟁이 있지만 과거 연준이 6% 실업률을 목표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현재 실업률은 경기 과열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을 위한 정책 도구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적 긴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4월 13일 기준 연준의 자산은 8조 9,654억 달러 수준이었고 9월 14일 기준으로는 8조 8,327억 달러 수준입니다. 와, 1%만 갖고 싶다. 연준은 올해 상반기 양적 긴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9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475억 달러를 매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만기도 레분 중 그만큼의 규모만 재매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절하겠다는 의미이기는 했습니다. 4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총 5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축소된 연준의 자산은 1,327억 달러입니다. 월 단위로 보면 약 265억 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준이 얘기했던 매달 긴축 규모 상한치보다 무려 210억 달러, 거의 절반 정도를 적게 긴축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자산을 늘리기 직전인 2020년 2월 26일 시점에서 연준 자산은 4조 1,500억 수준이었고 현재는 8조 8천억 수준입니다. 무려 4조 6천억가량의 자산 증가가 있었는데 증가에 비해 긴축의 속도는 너무 느린 것이죠. 물론 9월 FOMC 이후부터는 QT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더 빠르고 강한 긴축이 시급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다음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상황부터 얘기해보면 잭슨홀 미팅 직전까지는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했었는데요.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은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베어마켓 랠리를 펼쳤었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파월은 강한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통화긴축 정책은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경로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종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며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파월의 이러한 태세 전환으로 연준의 신뢰성은 하락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최근의 사건만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5년 평균 수준보다 높기를 원한다고 했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하며 인플레이션 문제를 무시했습니다. 21년 6월에는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올해까지 3.4%, 내년엔 2.1%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1년 8월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 라며 확신에 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자 21년 11월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했고 22년 1월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인플레이션이 이미 7% 수준인데 말이죠. 그리고는 22년 3월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긴축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긴 했지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비하면 비교적 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행했었고 잡히지도 않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심어주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강한 매파적 기조로 돌변했죠. 저는 이런 파월의 발언들이 금융시장을 리딩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틀릴 수는 있지만 우디르급 태세 전환과 가벼운 말들이 시장의 혼선을 만들고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 연준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선 연준이 FOMC 때마다 수정되는 점도표와 향후 통화정책 계획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과의 소통 부재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향후 3년간 2.2조 달러의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보통의 상황에선 29bp의 기준금리 상승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선 기준금리 74bp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2022년 6월 패즈노츠에 공개된 크롤리 외 3인의 연구에 따르면 2.5조 달러의 양적 긴축은 50bp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FOMC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3.25%와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만 2조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 이자율 효과를 가능한 높게 가정한 75bp를 더해준다면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를 제외한 통화정책의 기준금리 등가치는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옐런의 테일러 준칙 수정 모델에서 현재 시점의 적정 준칙금리는 15.4%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기준금리와 준칙금리 간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아본 테일러 준칙과 관련해서는 적정 자연실업률에 대한 기준과 인플레이션의 척도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 준칙금리는 훨씬 더 낮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볼라방스는 이런 연준의 금리 결정과 준칙 기반 금리 사이의 상당한 이견에 대해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만약 현재 상황이 설마했던 연준의 계속된 실수의 연속이라면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스러울 것이고 끝내는 과격한 긴축과 경기 침체로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볼라방스는 앞으로도 계속된 리서치와 분석으로 볼라방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